이게 제가 아까 중세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현대에서도 에덴의 위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네. 저도 들은 적이 있고. 그러니까 한 번도 에덴을 찾기 위한 노력은 끊긴 적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이 현대 인류 문명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시대의 서구 문명에서 성서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권위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성덕입니다.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히브리 성서와 고대 근동학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국어학과 이집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에덴 동산 간략하게 두 분께서 각자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말로 이제 에덴 동산 이렇게 말하는 지명이죠, 지명.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 혹은 이제 기독교인들의 구약 성경 거기 맨 앞부분에 나오는 천지 창조 이야기에 등장하는 지명인데요. 원래는 히브리어로 썼으니까 간 에덴 이렇게 부릅니다. 그 첫 무슨 번째 의미예요? 말은 간인데 그게 이제 정원이나 과수원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간이라는 말을 우리말에 이제 동산으로 번역한 것이고 뒤에 나오는 에덴 그 말이 이제 지명이 될 텐데요. 뜻을 생각해 보면 에덴이라는 말은 이게 만약에 히브리어라면 아단이라는 말과 관련이 돼서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 풍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서 그러면 간 에덴은 굉장히 풍성한 어떤 정원 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낱말을 찾아보면 히브리어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이런 말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썼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덴이란 말은 다른 동사나 형용사로 변화시켜 가지고 사용한 용례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거는 외래어가 아닌가 의심하게 돼요. 뜻은 좋은데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언어를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슈메르어 같은데 에딘이라는 낱말이 있는데 그걸 찾아냅니다. 근데 그 낱말은 비슷하게 들리기는 한데 이게 이제 그 행복하다 기분 좋다가 아니고 평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정원, 그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게 평원이거든요. 경작되지 않은 공간을 네. 지칭하는 표현. 이건 평야 목초지예요, 같은- 목초지. 예. 정원하고 에딘하고는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슈메르어에서 가져왔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찾는데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 뿐이지 정확하게 이제 이게 이거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정보는 없어요. 결론은 모른다. 모른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에덴은 아브라함 계통 종교에서 뭐 예. 이제 낙원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지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에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완벽하게 어원이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히브리어에서는 기쁨, 뭐 즐거움, 뭐 이런 것과 연관된 단어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히브리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 불가타 성서라고 이제 하잖아요. 예. 그때 번역한 사람들은 히브리어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에덴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라틴어로 처음 번역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파라디수스 볼루프타시스인데 또 파라디수스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패러다이스와 연관이 있는 단어이고요. 낙원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볼루프타시스가 기쁨, 즐거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뭐 기쁨의 정원, 기쁨의 동산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표현도 최초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는 아베스타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아베스타어. 여기서 나타나는 피아르다이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 파라다이스의 이제 어원이 되는 표현이라고 보통 이야기가 되고 있고 뭐 이게 나중에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파라다야담이 됐다가 나중에 고대 그리스어에서 파라데이소스, 라틴어에서 파라디수스 이게 나중에 중세 프랑스어에서 파라디로 바뀌고 이게 나중에 영어에서 파라다이스가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 선생님이나 아나운서님 진격의 거인 보신 적 있어요? 진격의 거인? 파라디섬 나오잖아요. 파라디섬 나오잖아요. 예, 거기 진격의 거인 배경이잖아요. 예, 그 파라디가 예. 사실 여기서 따와서 만든 거다. 진격의 거인의 그 설정이 꽤 흥미로운 것이 나중에 아마 저희가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중세 시대에는 에덴이 낙원이 실제 이 지상에 존재한다고 믿었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예. 그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던 원래 이제 공간이랑 분리된 대양 너머의 어떤 섬으로
존재한다고 인식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설정들을 이 지교인에서 따와가지고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속의 에덴 동산이 그러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천지창조 이야기가 두 부분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는 이 이래 동안 신이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2장으로 넘어가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신이 남자를 거기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해라라고 했죠. 동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을 붙여라 뭐 이렇게 일을 주기도 하고. 근데 그동안에 그 남자가 자기 짝을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여러 동물을 다 본 이후에도 자기 짝을 못 찾았어요. 거기서 이제 신이 이 남자를 잠들게 하고 뭐 갈비대를 하나 꺼내서 여자를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근데 이제 거기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신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죠. 에덴 동산 이제 중앙에 그 선악과라고 하는 과실이 있는데 그거 먹지 마라라고 했는데 굳이 먹어서 신이 분노해가지고 이제 그 인간들에게 아담이랑 이제 하와, 뭐 이브 저주를 내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동산은 히브리어의 이제 간에서 오는 표현이거든요. 이 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대체로 약간 이렇게 경계가 있는 공간이에요. 담장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공간을 보통 간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에덴에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울타리가 있으니까 뭐 함부로 입구가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입구에다가 한국어로 번역된 성서에서는 뭐 그룹 혹은 뭐 거룹이라고 하는 존재들한테 불로 된 칼을 주게 한 다음에 그거 지키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룹 혹은 뭐 거룹이라고 하는 존재들, 이게 아마 케루빔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한자식으로 이제 음역한 표현일 것이고, 케루빔은 천사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세 시대에 이제 만든 그 천사 계보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등급 천사죠. 지천사라고 불리는 천사들한테 불로 된 칼을 들게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이랑은 좀 달라요. 천국은 이제 신들의 세계 같은 느낌이지만 이 낙원은 뭔가 특정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 같고, 성서에서도 언제나 무엇인가 인간들이 다시 되찾아야 하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 뭐 본향, 이상적인 본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또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한 묘사도 나와 있다고 들었거든요. 막 엄청나게 디테일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냥 개략적인 분위기는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를 이제 보면 에덴은 동쪽에 만들어져요. 어디에서의 동쪽인지 몰라요. 그냥 동쪽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에덴을 이렇게 그 적시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에덴에서부터 4개의 지류로 이제 이렇게 흘러나간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고, 각각의 4개의 강에 대한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 이름이 기혼, 그다음에 뭐 비손,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근데 이 가운데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는 거의 확실하게 알죠, 우리가. 예, 알죠. 메소포타미아 유명하죠. 지역을 흐르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기혼이랑 비손은 실제로 그 이름 자체가 알려지지는 않은 강이에요. 좀 낯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에덴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실제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기혼이나 이게 비손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비정되는 위치가 달라지죠. 지금 말씀해 주신 정보가 거의 유일한 네. 힌트라고 할 수 있고요.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우리도 알고 있는 강이고, 요 강들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얘네들이 이렇게 먼 곳에서 내려오는 것 같지만 유프라테스가 이렇게 휘이기 때문에 모여지는 형상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쪽 어딘가에서 이제 모든 게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나머지 두 강이 너무나 알려져 있지 않고, 특히 그 기혼 같은 강 이름은 사실 예루살렘 샘물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강이 아니고 기혼 샘이에요. 그래서 연결하기가 힘들고, 또 하나 그 비손강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이 하윌라 땅을 흐르는데 그게 금이 나는 땅이래요. 근데 금이 나는 땅은 이 서아시아 전체에서 봤을 때 별로 없고 저기 에티오피아나 뭐 이런 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짐작을 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너무 멀죠, 거기는. 근데 이제 서아시아 사람들이 금을 구할 때 홍해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쭉 내려가면 이집트 남쪽까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피숀강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에티오피아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 묘사를 바탕으로 대체 어떻게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그 성서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크게 이제 두 부류의 해석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일종의 이제 문자적 해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유적 해석.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이라는 거는 진짜 이게 사실에 대한 묘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비유적 해석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냥 무엇인가 신의 뜻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건데, 비유적 해석의 원조격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었던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세기 때 인물인데, 이분은 이제 뭐 스토아 철학이나 혹은 뭐 이제 플라톤주의에 좀 영향을 받은 학자이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실제 사건 예전 묘사가 아니라 선으로 향하는 도덕적인 투쟁에 대한 비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후대에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부류가 나타나요. 안티오키아 학파라고, 성서에는 이제 안디옥이라고 나오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역사 사실이 아니라면 성서 속에 다른 내용도 다 거짓이란 얘기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면서 실제 썼던 상황에 대한 묘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중에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종결시켜버려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뭐 4세기, 5세기 때 인물인데, 이분이 에덴 동산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인간과 신의 관계에 관한 비유적인 의미도 갖는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그 해석법을 다 통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짜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도의 에덴을 표기하기 시작해요. 지도에 중세 시대에. 어디로 표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지도마다 달라요. 중세 시대의 세계 지도를 라틴어로 이제 마파문디라고 해요. 마파문디. 예. 마파는 영어 맵, 문디는 이제 세계 월드맵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파라디섬이랑 약간 비슷하게 묘사된 지도가 이제 코스마스의 지도라는 지도고요. 6세기 때 그려진 건데 세계가 두 개로 구분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한쪽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던 공간이에요. 오이쿠메네는 신약 성서에서는 꽤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한국어 성서에서는 대체로 천하라고 번역이 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이제 바다가 다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건너편에 에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는 과거의 사람들은 다 원래는 에덴에 살았었는데 대홍수 때 그 노아의 방주 타고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제 여기서 살게 되었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아주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꽃의 책이라고 하는 또 일종의 중세 백과사전이 있어요. 요거 이제 11세기의 기록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아까 그 동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덴이. 이 당시 중세인들이 알고 있었던 이 세계의 가장 동쪽 끝 인도거든요. 인도 동쪽에다가 에덴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지도가 정말 흥미로운 게 구약 성서를 보시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던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그 에녹이랑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에녹이랑 엘리야가 그 에덴에 살고 있다고 설명을 써놓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세시대 동안에는 실제로 에덴이 공간적으로 실제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보편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가 대충 한 14세기 정도부터 세계지도에서 사라져요. 왜냐면 이때부터 측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객관적인 지도들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니까 약간 이제 무리라는 지도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지도 제작자들이. 그래서 이때부터 빠집니다. 중세에는 예. 지도를 그려서 뭔가를 실제로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 안에 그린 것들은 다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 끝에는 뭐 용이 산다고 해서 용 그려놓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지도랑은 개념이 전혀 다른 거네요. 지금 말하는 지도도 사실은 우리가 이 지구를 전반적으로 이 평면에 깔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왜곡된 거는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지도라는 게 눈으로 볼 수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아이디어였을 뿐이니까 처음에 시작된 히브리 성경의 작은 표현에서부터 해석이 이제 계속된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중세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현대에서도 에덴의 위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네. 저도 들은 적이 있고. 그러니까 한 번도 에덴을 찾기 위한 노력은 끊긴 적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이 현대의 인류 문명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시대의 서구 문명에서 성서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권위인 거죠. 에덴은 진짜 재밌는 게 5만 군데 전 세계에 다 에덴 후보지가 있어요. 미국에 있다, 남미에 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저기 중국 내몽골 지역에 있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유명한 사람 중에서는 데비드 리빙스턴, 영국의 일종의 뭐 선교사이자 탐험가, 아프리카 대륙을 서양인 최초로 종단했었던 그런 인물인데, 이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중심부 잠비아 지역이 에덴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고, 인류학적으로 의미가 있겠네요.
의미가 있죠. 예, 예. 왜냐하면 성서에서 말하는 에덴은 뭔가 인류가 시작된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고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 중심부가 현생 인류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의미를 두기 어려운 주장들이고, 다만 제가 여기서 에덴이라고 주장하는 노력들 가운데 조금 학문적으로 약간 의미가 있는 노력들을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치볼드 헬리세이스라고 하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의 그 아시리아 학자, 이분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스메르 문명의 중심지거든요. 그 지역을 에덴의 후보지로 설정을 합니다. 일단은 에덴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정보, 성서에서 강이 4개. 4개가 같이 이렇게 어디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른 2개, 뭐 기원하고 비손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운하를 판 고고학적 흔적이 확인이 돼요. 그 가운데서 좀 크게 만들어졌던 것들이다. 기원하고 비손은 이건 실제 강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운하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고고학자들 중에서도 정말 물리적으로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유리스 차린스라고 하는 미국 고고학자거든요. 이분이 주장한 지역도 이 세이스의 주장이랑 비슷해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이 그 에덴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약간은 과학적이에요.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는 존재하는 거고, 예. 2개의 나머지 강이 필요하잖아요. 강을 찾아요. 실제 강을. 예. 그 기혼강 같은 경우는 티그리스 강보다 조금 더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인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카룬 강이 있거든요. 카룬 강이 기혼 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은 그 비손은 뭐냐? 다 말라버려서 그 강 계곡의 지형만 남아 있는 공간을 이제 와디라고 하는데, 그 나사가 제공하는 그 랜드셋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성 사진이에요. 그 위성 사진을 통해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쪽 그 페르시아만 쪽으로 흘러나오는 와디를 찾습니다. 이 와디의 이름은 그 와디 마틴인데, 예. 그게 비손이요. 비손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장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간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설정한 지역은 강이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강이 모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예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반기를 갖고 이제 이번에는 그 데이비드 롤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공학자가 이란 자그로스 산맥 지역에서 찾아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는 여기서 발원을 하고, 이 강들 말고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강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온강은 약간 동북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아락세스 강이라고 비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비손강은 약간 이제 동남쪽으로 흐르는 우이준 강이라고 비정을 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여기 에덴이다 주장합니다. 근데 고고학적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 자그로스 산맥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인류 문명의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요. 뭐 근데 농경도 여기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 시작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차린스 주장이나 롤 주장이나 다 조금씩 설득력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건 에덴이라고 하는 성서성의 묘사가 이게 실제 하는 공간을 묘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류 문명의 초창기 형태들이 이 지역에 나타났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 그분들의 그 주장은 굉장히 희미한 어떤 정보를 어디다 이렇게 일부러 갖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요. 사실 그 메소포타미아의 미술 같은 걸 보게 되면 풍성한 신의 축복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어떤 신이 물병을 들고 있고 물병에서 4줄기의 강이 흘러나오는 미술 모티프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는 고대서아시아 전반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풍요의 상징이고, 그걸 어느 특정한 그 자리에다가 갖다가 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불성설이에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남부 미술에도 나오고 유프라테스강 중부 미술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다 나오거든요. 이야기를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보통 사람 이름인 줄 알고 계시겠지만, 아담은 그냥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예요. 그리고 하바라는 히브리어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 이름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것들이거든요. 태초의 창조 이야기 이런 걸 가르칠 때 드는 예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10월인데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울고요,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관중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지금이 10월 말인데 개나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10월에 개나리 노래를 부른 내가 잘못이에요? 아니면 개나리가 없는데 개나리가 있다고 부른 나를 욕하는 그 관중이 잘못이에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게, 이게 문학 양식의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그냥 시를 읊었으니까 이게 실제랑은 상관없는 이 언어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을 뿐인데 그분은 그걸 듣고 아 이거는 신문 기사와 같은 정확한 역사적인 어떤 언급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죠. 이 처음에 이제 기록자의 의도 혹은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인 관점 같은 것과 그 이후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를 어떤 실제 지도에다가 딱 찍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노력들 사이에는 큰 편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성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 했었던 사건이 실제 했었던 공간을 묘사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뭐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목적성을 띠고서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니까 굳이 그걸 물리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렉산드리아파랑 안티오키아파의 어떤 차이점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에덴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쳐 본다면 고대 역사 속에서 이런 낙원을 의미하는 개념이 다른 문명권에도 등장을 하나요? 이를테면은 서구 쪽에서도 뭐 켈트 지역에서 등장하는 뭐 마그멜 이런 공간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잘 알려진 걸로는 그리스 쪽에 엘리시움 그다음에 뭐 북유럽 신화에서 언급되는 낙원 발할라 그리고 이제 더 널리 알려진 그 아서왕 신화에 등장하는 뭐 아발론 이런 것들도 다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죽음이나 어떤 그 노화, 고통 이런 것들이 없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공간이고 이집트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텐데 이집트에는 아루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루는 세케트 아루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갈대밭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상적인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죽고 나서 가는 천국 같은 곳인데 낙원으로 묘사가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집트인들은 이 낙원에 가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는 아루를 묘사한 그림들을 보면은 가 사람들 농사 짓고 있어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그 자신들이 살아가던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기에 상당히 살기 좋은 공간이다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 메타인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살아가던 이 공간이 이상적으로 묘사가 되면 이런 낙원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노동계층이잖아요. 농부들. 근데 이 아루를 그리는 사람들은 다 귀족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농사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아마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냥 뭐 농사 지으면 뭐 잘 생산이 돼서 먹고 살기 좋네 이런 방식으로 그 낙원을 묘사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공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제 딜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딜문이 그 낙원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신들만 있었을 때 있었던 세계가 딜문이라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화를 보면 엔키하고 닌시킬라라고 하는 여신이 나오는 신화가 있는데 그 둘이 이제 부부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지역을 설명할 때 에덴 동산과 거의 비슷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재밌는 거는 린시킬라가 그 아름다운 정원에 불만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놀라운 도시도 없고 내가 여기서 뭘 하면서 살겠냐고 막 바가지를 긁어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 엔키가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도시 문명을 일으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키 신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 문명이 일어나고 그게 슈메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네 수메르 도시 국가가 형성되는 어떤 기원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조 이전의 아름다운 세계가 그 사람들은 별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홍수 신화 같은 데서도 홍수의 영웅이 나중에 이제 살아남은 다음에 신들에게 영생을 부여받거든요. 근데 영생을 부여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 고향에 산 게 아니고 딜문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사는 땅은 여기인데 어딘가 바깥으로 나가서 딜문이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저는 뒤에 숨은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렇게 사는 게 영생일까요? 이게 바다 건너서 자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네, 자기가 살던 곳이 전혀 아닌 곳인데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건 저승에 간다는 것과 사실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딜문이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세계 바깥에 있는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바깥에 있다는 거거든요. 바깥에 있다는 거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신들이 옮겨줘야 갈 수 있는 바깥 세상.
그게 이제 보통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서아시아 전반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나타내는 어떤 신화적인 이미지라든가 문화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바깥에 있는 이상적인 세계, 이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도 죽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를 갖고 있고, 그 공포감이 이제 어떤 경우는 굉장히 극대화되는데, 극대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가 희망이 있다. 죽어도 저기 무엇인가 지금 갈 수 없지만 현세에서 삶을 충실하게 살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회복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뭐 전공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성서 속에 나와 있는 에덴의 이미지도 대체로 구약 성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강박관념을 좀 갖고 있거든요.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윤동족에서 엄청난 약자였기 때문에 나름의 피해의식이 많았고, 그 회복의 표준 값이 지금 잊혀진 과거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구약성서에서도 에덴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본연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약간의 탐구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에 대한 탐구욕을 해소시켜주는 어떤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에덴이 실제 있었던 공간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 자기 학문에 충실했었던 학자들이 에덴을 찾으려 하는 노력도 대체로는 어떤 문명의 근원에 대한 탐구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에덴과 관련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트렌드들이 있어요. 저희가 일사표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현존하는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무엇인가 문화,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 상황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유적, 뭐 게베클리 테페나 뭐 카라한 테페 같은 유적들과 연관 지어서 그 공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덴이라고 하는 이 언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뭐 서구 사회에서는 적어도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근원적인 어떤 상황을 탐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는 에덴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게 인간 타락이라든가 원죄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미였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책이 원래 쓰였을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인간이 이제 쉽게 노력해서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세계 바깥에 있는 신적인 아름다운 공간, 이런 이상향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박 소장님이 조금 전에 사실은 굉장히 성서 비평학자들이 하는 거랑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경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혹은 이제 그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지로 살 때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편집을 해서 지금 모습을 갖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외국의 지배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신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상징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대한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측을 하나 하자면 아마 앞으로도 에덴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근원과 그다음 우리 이제 죽음 이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이후에 관한 공포를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역사적인 한 시점에서 누군가가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쓴 글이에요. 근데 그 글 이면에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고, 이 사람은 그 전통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을 서로 이렇게 비춰가면서 최종적인 자기의 결과를 이렇게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인들도 우리의 전통이 있고, 우리의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게 이제 언제나 누구에게나 주어진 질문인 것 같고요. 에덴 동산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에 대한 정의는 우리도 지금 새로 내려야 된다,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정말 심도 있게 파헤쳐 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